오늘 한 철학자를 권력 얘기하기 위해서 다뤄볼까 그래요. 철학자? 네. 미셸 푸코. 아, 이름 마음에 들어. 들어봤어요? 미셸 푸코 뭐 파놉티콘. 그게 전부야? 동그란 감옥. 동그란 감옥. 네. 파놉티콘이 뭐예요? 설명 좀 해보세요. 판이 이제 네. 판 전체 판에 깔린 거 아니야. 전부 다 있다는 거 아니야. 옵티콘 눈깔 아니야. 눈이 사방에 다 있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 네. 오, 뭐 안 해. 그러니까 이제 판이란 말을 어디서 많이 쓰죠? 판. 술판. 우리말에는 판이란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판을 벌린다? 장기판, 바둑판 할 때는 한자 판이에요. 네. 근데 한글 판이란 말은 굉장히 매력적인 말이야. 행위 정수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우리 둘이 지금 뭘 먹어? 먹자판. 술 마셔. 술판. 싸워. 싸움판. 난장판. 개판.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동일한 장소에 있어도 판은 바뀔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근데 그 판이 일정한 유형을 가지면 앞으로 간 경우가 처음 있었어. 뒤에 있다가 앞으로 간 경우가 있어. 그게 판소리예요. 무대가 되는 것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소리판이었는데 소리가 일정한 유형을 갖게 되고 양식을 갖게 되니까 판소리가 된 거야. 이런 정도의 지식을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 아이고 깜짝이야. 눈이 번쩍하네. 그런데 우리 한글은 그런데 영어에서 판은 원래 이제 쉽게 말하자면 아까 말했는데 모두잖아요. 네. 우리가 팬 데믹 할 때 그 팬이 판이야. 판 아메리카 할 때. 네, 판 아메리카. 그럼 데믹은 뭐예요? 모르구나. 에이씨. 민주주의 할 때 데모크라시 할 때 데모스예요. 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민주주의 할 때 데모스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그리스의 행정 단위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혈족의 대표들이 와서 하던 것을 극복하고 지역 대표가 와서 폴리스의 의사결정을 한 것을 데모스크라시라고 한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동장이 대신 나가는 그렇죠, 거 아니야? 그렇죠. 클레이스테네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클레이스테네스라는 그리스의 통치자 그걸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혈족 대표 체계에서 지역 대표 체계로 바꾼 것이 민주주의예요. 그게 데모스크라시예요. 데모스를 피플이라고 하는 건 잘못된 번역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박구용이잖아요. 박을 안 붙이고 구용 오브 순창. 순창 출신인 거죠. 그게 그렇구나. 이제 데모스고 민주주의 출발점이고. 오케이, 이해했어. 예, 많이 이해했죠? 이제 예. 많이 이해했죠. 아이고 놀래라. 자, 그런데 예. 푸코라는 사람은 26년에 태어나서 84년에 죽었거든요. 예. 할아버지 빨인데 아직도 느낌이 현대인 같아. 뭐 감시야 뭐더라 그거. 예. 책 하나 썼잖아 유명한 거. 파놉티콘 하나하나구나. 이 친구도 이제 있는 집 자식 아들이었어요. 일단 사진이 멋있잖아. 아 대머리잖아. 대머리잖아. 유럽의 남자들은 머리가 빠지면 일단 다 깎아요. 그런 경향이 있어. 네, 그런 경향이 강해. 그리고 동성애자로 많이 알려져 있죠. 동성애자로 알려져 있고. 성소수자였다. 예, 이 사람이 워낙 어렸을 때부터 유명했어요. 뭘? 유명한 철학책으로. 빨리 성공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사르트르 배웠잖아요. 사르트르. 여자 좋아하던 애. 그렇지. 그런데 좀 못생겼던 애. 네. 근데 이 친구는 반대야. 모든 게 완벽해. 그런데 성소수자야. 그렇지. 근데 안 밝혔어요 본인이. 인생의 특이한 경력은 재수했다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잘 나가는 집에서 본인 아버지 의사였거든요. 근데 본인 의사 안 하고 이제 철학자의 길을 가고 싶은데 고등사범학교를 떨어졌어. 1년 동안 재수해. 그래가지고 이제 고등사범학교 들어갔거든요. 뭐 평범하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문화원 생활도 하고 프랑스 문화원 많죠. 알리앙스라고. 그런 데서 근무도 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대학 교수로서 글 쓴 사람으로서 가장 유명한 책으로는 감시와 처벌 말하죠. 처벌이 내가 생각 안 나가지고. 감시는 생각나는데. 읽어봤어야지 내가. 읽어보진 않았고. 당연히. 광기의 역사. 제목은 들어갔죠. 가장 유명한 책은 말과 사물이라는 책이에요. 홀스? 말과 사물. 어준 씨가 이제 여기 다스베이다라는데 영어 많이 쓰잖아요 요즘에. 원래 그렇게 발음이 안 좋아 일부러 안 좋은 척 하는 거예요. 발음? 네. 오늘 잘하지. 그렇지. 서프라이즈. 자, 말과 사물. 말과 사물이 1966년도에 나왔어요. 홀스. 아니. 홀스 앤 띵 아니야? 아니야.
자, 말. 말과 사물인데, 그러니까 사르트르가 프랑스의 스타였다고 했잖아요. 네. 다른 어떤 나라에도 없는 프랑스만의 문화는 뭐냐면 철학자들이 대중의 관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전통이에요. 그런 게 있어요. 네. 철학자들이, 프랑스적 지적 허영이 있어. 네. 네.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꼭 철학자들 데려가. 네. 또는 일반 방송이나 이런데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토론 프로그램도 엄청 많아요. 엄청 많고. 지들끼리 엄청 떠들어. 엄청 떠들어대. 막 끝없이 얘기해. 응? 그 카페에서도 엄청 떠들어. 그러니까, 하루 종일 떠들어. 걔들은 말하는 재미가 제일 좋아하죠. 근데 이제 사르트르가 대스타였단 말이에요. 그 다음 나타난 스타가 이 미셸 푸코예요. 미셸 푸코. 예, 뭐 유명한 철학자도 많지만 스타가 된 대중적 스타가 됐어요. 뭘로 스타가 됐어요? 말과 사물이라는 책이 얼마나 많이 팔렸다 하냐면 흔한 말대로 모닝빵처럼 팔려나갔다.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휴가를 가는데 말과 사물을 안 들고 간다? 그러면 좀 없는 사람 취급을 받을 정도로 대중적 스타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 80년대 이제 타임지 그렇지. 뒷주머니 꽂고 다니는 그렇지. 그런 느낌이구나. 그런데 사실은 푸코의 책 중에 유일하게 어려운 책이 말과 사물이에요. 프랑스인들이 그렇게 많이 사서 나는 처음부터까지 읽어본 사람들은 10,000명 중에 1명도 안 된다고 자신 있게 말했어요. 당연하지. 패션인데. 네, 전혀 그렇게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엄청 어려워요. 거기는 철학의 패션이야. 그렇지. 네. 그래, 맞아요. 실제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말년의 책이 성의 역사라고. 좋네. 네. 성의 역사. 성의 역사? 예, 예. 근데 이제 이런. 캐슬? 성의 역사. 그런데 이 사람 생각을 방금 이제 감시와 처벌했으니까 거기서부터 한번 풀어가 볼까요? 파놉티콘 얘기했으니까 어준 씨가 파놉티콘. 아는 데부터 체험해야겠다. 파놉티콘. 그럼 그거 유일하게 알아내. 파놉티콘이 뭐죠? 그거 이제 원형 감옥에. 원형 감옥이 누가 설계한 거라고 들었어요 혹시? 들어봤는데 벤담인가? 네, 제레미 벤담 나 공리주의자가. 이거 어떻게 생각났지? 나기도 가끔 내가 놀라와. 벤담. 벤담이 이제 공리주의자인데 설계한 건데 공리주의자인 제레미 벤담이 왜 감옥을 설계했겠어요? 그 사람이 왜 처음에 설계했냐? 그 전에 엄청나게 많은 설계를 했어요. 제레미 벤담이라는 사람은 그때까지만 철학자라고 하는 게 의사도 되기도 하고 경제학자기도 하고 다 했거든요. 대단한 이제 천재들이 철학자인데 제레미 벤담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엄청나게 많은 설계를 했는데 그중에 감옥은 왜 설계했겠냐는 거죠. 그럼 효율 때문에 했겠지. 그랬겠지. 그리고 이제 요 파놉티콘의 핵심은 간수가 죄수는 항상 볼 수 있지만 죄수는 간수가 언제 나를 감시하는지 볼 수가 없으니 간수가 없을 때조차 감시당하고 있다. 감시에 내면화를 시킬 수 있으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에 맥락은 안 맞지만 본인이 아는 거 빨리 얘기했으니까 됐어요. 다 쏟았어 지금. 정확한 말인데 제레미 벤담이 그 감옥을 설계하게 된 이유는 옛날에는 죄수를 가두어두면 비용이 들잖아. 효율과 비용 때문인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가두어두게 되면 돈이 많이 들거든. 그러니까 돈이 적게 들게 감독하는 방법이 뭘까 하죠. 첫 번째는 간수 한 명으로 모두를 감시할 수 있으면 가장 좋잖아요. 그렇지. 원형 감옥에 가운데 감시탑을 두고 감시탑에는 불을 꺼놓는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불을 꺼놓으면 이 죄수들이 감시자가 우리를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몰라. 그래서 항상 보고 있다고. 항상 보고 있다고 짐작할 수밖에 없게 한다는 거죠. 그렇지. 그게 푸코 철학의 핵심적인 어떤 메커니즘의 출발점인데 자, 그러니까 누군가를 지배한다는 거, 누군가를 감시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항상 감시하는 한계가 것은 있어요. 한계가 있으니 한계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 그 감시를 피감시가 내면화해서 그렇지. 항상 내가 감시받고 있다고 은연중에 생각하게 만들어야 되지. 그렇죠. 그러면 이건 원형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물리적인 이 공간을 설명이잖아요.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렇지. 생각해봐요.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이 그렇지. 이런 것이다. 그렇죠. 별거 아니네.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내가 학생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학생한테 뭔가를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즉 학생이 배우는 그것이 나의 감시를 내면하는 것일 수 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책 내용이 그거예요? 아니 이렇게 쉽게 안 돼 있지. 당연히 내가 이제 잘 설명을 하니까 이렇게 쉽게 보이는 거죠. 별 내용은 아닌데. 그렇죠. 자, 그러니까 감시를 하는 것이 물리적인 권력 작동 방식인데 그 사람이 스스로 나의 시선을 내면화하게 하려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상대가 생각하도록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지식이죠. 지식. 이 사람이 감시와 처벌에서 말하고자 한 바는 권력의 작동 방식을 말한 거네. 그렇죠. 권력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또 어떻게 그것이 변해왔는가. 옛날에는
광장에서 처형을 했잖아요. 그 공개 처형했죠. 공개 처형도 하고 곤장도 때리고 다 했잖아요. 네. 다 보는 앞에서. 능지처참을 했지. 그러니까 그건 극단적인 경우고 네. 그렇지 조수하거나. 않더라도 도둑질에서 손 자른다든가 네. 곤장을 때린다든가. 그게 이제 무대 효과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환호했어 그거. 그렇지. 네. 환호하는데 그게 이 권력자가 의도한 대로 흐르지 않고 반대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공개 처벌을 통해서 네. 권력자가 자신의 공포심을 심어주고 그렇지. 그 공포심을 심어줌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계속 강화한다. 이렇게 우리 알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없어지고 구구명이 생기고 그러면서 인권이 생기고 참 좋아지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아니 그렇지 않다. 푸코의 말은 푸코의 말은 그렇지 않다. 그건 권력자의 권력의 작동 방식이 바뀐 것이지. 인권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네. 저절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렇지. 권력자가 이거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있네. 그렇지. 예를 오히려 들어- 나한테 더 많은 손해가 오는 경우가 있네. 목을 자르기 두려운 직전에 거지. 몇 마디 한다든가 네. 아니면 그걸 보고 음. 환호해 줘야 되는데 콜로세움에 있는 그렇지. 관중처럼 그게 아니라 저 사람 너무 불쌍한 것 같아. 부당한 것 같아. 순간 바뀔 수 있거든. 그렇지. 그 광장에 가본 사람 알잖아요. 순간 바뀔 수 있거든. 위험하다. 그렇지. 그 두려움을 느낀 것이. 그 두려움 때문에 바뀐 것이고. 감옥 뒤에 숨었네. 그렇지. 처벌의 방식을. 그러면서 처벌의 방식을 바꾸고 그 바꾸는 과정인 것이지 뭔가 진보를 이룬 것처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진보해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성과 합리성이 지배자의 도구가 됐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일리 있네. 그런 식으로 세상을 다시 보기 시작한 거예요. 휴머니즘, 인본주의 또는 계몽주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이성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고 이 이성에 기반해서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성에 저해되는 것은 비정상이고 비이성이고 비합리적인 것이고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진보 보수 막론하고 어떤 합의가 있다고 가정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다. 오히려 이 이성이 예전 지배자가 했던 것을 지식의 형태로 만들어서 이 지배를 다른 방식으로 구현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장치다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과 지식은 어떤 관계다? 저항 관계. 우리가 흔히 지식인은 저항이다를 하잖아요. 그동안 그렇게 말했잖아. 우리가 막 이성을 가진 지식인 그러면 권력과 맞서 싸운. 그래서 인간에게 희망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아니 그렇지 않다. 아니 않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이런 주장을 한 게 아니고 박물관에 가서 실증적 증거를 찾아낸 거예요. 철학하는 사람들은 그냥 철학책 보고 철학을 하는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고 실제 감옥과 관련된 뭐 행정적인 것들 뭐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책이 너무 이분 책이 읽기 싫은 게 뭐냐면 너무 잡스러워. 우리 철학자가 보기에는 고귀하지 않고 잡스러워. 막. 그러니까 이런 거네. 네가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은 네가 스스로 그 생각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권력이 네가 그렇게 생각하도록 지식을 통해서 내면화한 것이다. 그렇지. 내가 확실한 것은 순간순간 재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건 재치가 있는 게 아니고 어머나 이해력이 출중하다. 인정. 오케이. 이거는 네. 순간적으로 정리가 되는. 순간적으로 됐어요? 완전 순간적으로. 말을 왜냐하면은 철학자들 어렵게 얘기했는데 듣고 보면 별거 아니야, 씨발. 책을 그렇게 길게 쓰나 몰라. 그렇지. 그 말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너는 네 생각의 주인이 아니야. 그렇지. 이런 말인 거 아니야. 네가 지금 뭐 푸코가 말하고 그걸로 있지만 유명해진 거예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많아. 그러면 예를 들자면 병원도 어떻게 탄생했는가? 이 관점이라면 그렇지. 학교가 바로 그런 그런 공간이야. 공간이지. 그래서 학교를 예를 들자면 예전 같으면 학교하고 감옥하고 뭔 차이가 있는가? 예측 가능하다 이 새끼. 학교는 되는데 그 관점에서 병원을 갖다 붙인 거는 뭐 물리적 공간으로서 소수가 환자를 관리하기 위해서 공간을 그렇게 설계했다. 거기까지는 갈 수 있는데 그게 어떻게 권력이 질서를 환자들에게 내면화하는 방식이지?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직 거기까지 안 갔어요. 그런데 언제 병원이라는 게 생겼냐는 거거든. 우리는 병원이 옛날부터 있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저 영미권 또는 저 프랑스나 독일에 가보면 언어상 병원에 간단 말 잘 안 하잖아요. 의사 만나러 간다. 그렇지. 또는 보러 간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병원이라는 게 우리가 그 사람들 명확하거든. 병원은 뭐예요? 건물로서의 건물이고 그 건물 안에는 환자만 처음에 모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출발은
사회에서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존재들의 집합소예요. 아, 그러니까 병원이 치료가 아니라 격리의 장소였다. 그렇죠. 격리 치료의 명목이면서 동시에 처벌의 명목인 거예요. 또는 이해했어. 배제하는 거죠. 너는 정상이 아니야. 그래서 비정상을 격리하고 가두는 역할을 하는 곳이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비정상이라고 판결이 내려진 존재들의 집합소였다. 병원이라는 게. 탄생이. 지금의 병원하고는 다른 거예요. 다르죠. 다르죠. 그런데 그렇게 병원이 탄생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게 뭐가 있냐? 의학이라고 하는 것이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지식체계였다는 거예요. 이해했어. 예, 단순하게 아픈 사람 치료한다 이런 정도로 보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범죄는 감옥으로 보내고 너 정신이 주류하고 너무 어긋나 그러면 병원으로 보냈다. 그러니까 광기 역사라는 책도 또 재밌는데 광기라는 게 지금 우리가 뭐냐 이거죠. 그 맥락에서 어느 마을이나 어느 곳에 가나 다 광기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광기가 있는 사람을 어떻게 취급했냐면 초월적 세계와 연결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대개는 광기는 부정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우리의 한계 신기죠. 신기로 이해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광인들이 사라졌어. 노예들이 실어다는 뱃속에 전부 광인들이 실어나서 어디 버려져요. 그래서 광기란 게 처벌받아야 될 죄에서 어느 순간 치료의 대상으로 전락한 거예요. 배제해서 버릴 곳이 필요했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병원이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푸코식으로 단순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거든요.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고 비정상을 마치 그 사람들을 위한 것처럼 하지만 특정 장소에 감금하고 배제하고 그런 방식으로 훈육시키고 그렇게 가지 않으려면 이성이 요구하는 이러이런 질서에 따라라 라고 하는 거대한 체계가 작동되어 왔다. 이 사람의 성 정체성이 본인의 관점에 큰 영향을 미쳤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것 같아 듣다 보니까. 금방 파악되잖아요. 그러니까 소수자, 약자, 주류로부터 배제되고 억압받고 하는 자신의 상태, 상황으로부터 모든 걸 해석했네 보니까. 그렇게 보고 또 이래서 소수자들의 대변자다라고 말하는 해석이 있는데 초보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아까 판옵티콘 그거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그러니까